네, 안녕하세요. 인터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인터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인터풋볼 주대윤 기자입니다. 저는 포포투 박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되게 오랜만에 둘이 같이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난주에 방송을 또 했거든요. 아 맞아요. 얼마 만에 방송이시죠? 저는 한 달 만인 것 같은데. 한 달만? 네. 오. 그 이제 치지직은 오늘이 처음이죠. 아, 유튜브로 했을 때가 마지막이었고 아. 작년 12월에. 네. 그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 또 그렇죠. 열심히 한번. 또 제주 또 다녀오셨잖아요, 전지훈련. 맞아요. 그 전지훈련은 아니고 그 이제 제주가 전지훈련을 지금 아, 4일까지 지금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고 2월 초부터 제주는 그 클럽하우스에서 네.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제주 서귀포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2주 전에 취재를 갔다 왔는데 시작한 날부터 제가 간 날까지 영상 10도를 계속 웃도는. 그러면 그 1차 전지훈련이 아니면 그냥 그런 명칭 없이 그냥 몸을 만드는 과정이었나요? 그냥 그 동계훈련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날씨가 일본 너무 갔잖아요. 따뜻해서 지금 일본 갔잖아요. 네, 지금 일본에서 가고시마. 지금 네 4일까지 훈련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준희 기자가 제주 좀 갔다 온 취재기를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유럽 대항전 리그 페이지가 끝났죠 또. 맞습니다. 간략하게 좀 결산 말씀드리고 프리미어리그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이라는 순서로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우선 제주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또 저희 방송을 자주 봐주시는 애청자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 서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 특정 이제 축구 커뮤니티에 그 올라가더라고요, 빠르게. 그만큼 관심이 애정이 있으시단 거였죠. 근데 네. 이제 앞뒤로 약간 살이 붙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뭐 사실 퍼가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 건 저희야 오히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올리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조금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다행히 뭐 사실 올라간 것 중에 안 좋게 해석된 건 없더라고요. 근데 네네. 어쨌든 이게 그래도 사실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상황이 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정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왜냐하면 또 저희가 어쨌든 제주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걸 좀 전할 예정인데 이런 게 또 약간의 좀 살이 왜곡이 붙어서 되면 안 올라가면 네. 왜냐하면 저희도 또 취재하는 데 있어서 관계자들과 약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배고프면 신전 님께서 세르지오 감독으로 부르나요? 코스타 감독으로 부르나요? 중요하죠. 저도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다 언론사마다 이제 각각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 그쵸. 이제 감독님께서는 세르지오로 불러달라라고 아, 하시더라고요. 둘 사이가 멀어 보인다고 해주시는데 저희 좀 좁힐까요? 아 이게 좀 멀어 보인다. 네. 별로 안 친해가지고 근데 서운하게 말씀하시죠. 와 저희는 친합니다. 저희는 방금도 떡볶이를 먹고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박정희 기자가 사줘가지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카드를 안 내시더라고요. 아, 장난.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떡볶이 먹으러 와야 제가 살게요 했는데 본인이 또 사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럼 이번만 그럼 부탁을 들어주겠다 했는데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있어주세요. 다음에 사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인가? 갖고 싶은 오빠 저 모르겠. 1595. 처음 듣는 아이디인데요. 또 사모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진우 기자를 아 그래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데 그냥 던진 말인데 어쨌든 지금은 열심히 그래도 좀 가까워 보이죠, 그쵸? 네. 지금 괜찮은 것 같아. 더 네. 가까워지기는 좀. 또 거리 두시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세르지오 감독이라고 부르는 걸로. 그렇죠. 네. 세르지오 감독님으로 이제 명칭을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본인이 뭐 그렇게 원하시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간략하게 세르지오 감독의 양력부터 뭐 소개를 하자면 일단 이분 비선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수 생활을 하셨던 분이 아니고요. 원래 뭐 체육 선생님 이렇게 다른 직업 하시다가 네. 시작을 이제 스포르팅 CP에서 전력 분석관으로 이제 그때 처음 벤투 감독이랑
이제 연을 맺게 됐고 그 이후로 그냥 꾸준히 벤투 감독이랑 함께 했던 것 같더라고요. 뭐 포르투갈 대표팀이랑 뭐 충칭 뭐 한국 국대 뭐 아랍에미리트 국대 이렇게 지난 해까지 함께 했던 걸로 이제 나와 있고요. 이번에 제주 감독 맡으면서 좀 홀로서기를 그쵸.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아는 팬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포르투갈 근데 그때 포르투갈전에 그러니까 그 가나전에서 벤투 감독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퇴장 당하셨잖아요. 그쵸. 그게 뭐 코너킥 막판 뭐 이런 네네네.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의하시다가 퇴장을 당하셔서 이제 포르투갈전 때 이제 수석 코치였으니까 세르지오가 그래서 이제 뭐 감독 대행으로 한 경기를 지휘했는데 좀 그 장면이 많이 회자된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손흥민이 그 코너킥을 하고 바로 역습 치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손흥민이 역습하고 황희찬 골 넣는 장면에서 그 세르지오 감독의 그 실시간 표정 변화? 아 당신은 코치였죠? 네. 네. 세르지오의 그 실시간 표정 변화가 그 터치라인에서 그 완전 좀 SNS에 화제가 되면서 그때 많은 국민들께서 좀 알게 되셨죠. 저는 볼 때마다 약간 이건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휴잭맨 닮잖아. 맞아요, 맞아요. 배우 휴잭맨을 좀 닮은 것 같아서 전 처음 볼 때부터 그 생각 들더라고요. 되게 미남이시잖아요. 미남이시고 진짜 헐리우드 배우 닮으셨고 실물로도 와 완전 느낌이 이목구비가 엄청 뚜렷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했던 거는 세르지 감독이 어쨌든 첫 감독 커리어잖아요. 좀 맞아요. 어떤 철학을 갖고 있을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는데 좀 실제로 만나서 들은 세르지 감독의 철학은 좀 어땠나요? 일단 약간 그 철학을 얘기하기 전에 그 세르지오 감독이 제주에 제안을 수락한 그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그러니까 사실 제주가 굉장히 지난 시즌에도 안 좋았지만 그렇죠. 그 직전 시즌에도 경기력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사실 흐름 자체가 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년 연속으로 사실 뭐 이렇다 할 팀 컬러를 찾지를 못했으니까 강등 위기까지 갔고 거기서 이제 턱걸이로 살아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김정성 감독님 감독 대행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사실 구단에서는 차기 감독을 다음 시즌에 어떻게 좀 데려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승강피오에서 턱걸이로 잔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 구단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프런트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찾은 약간 모델이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유럽의 어떤 그런 선진 축구를 좀 도입할 수 있는 약간의 하이브리드. 그쵸. 네. 그래서 그 적임자가 과연 누굴까? 되게 그 선택지가 좀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세르지오가 물론 감독은 한 적은 없었지만 한국 대표팀을 하면서 그 한국에 상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4년 동안. 그 K리그도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고 문화도 잘 알고. 네. 그래서 세르지오 감독이 딱 적임자다라고 이제 프런트는 판단을 했고 좀 강하게 러브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세르지오 감독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왜 제주의 감독을 수락을 했냐라고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 전에 혹시 뭐 감독을 할 생각이 있었냐라고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는 감독을 할 생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러니까 한 20년간 벤투 옆에서 이제 좀 보좌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한 18년, 19년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수석 코치로 계속 일을 해오면서 나는 이 벤투 사단에서 수석 코치로서의 그 역할을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전에도 다른 국가에서 감독직 제의가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인기남. 네. 근데 다 이제 쳐냈었고. 근데 제주를 왜 선택을 했냐? 약간 여기서 그 맨유 아모림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맨유 아모림이 그렇게 가버리나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맨유 전 감독 아모림으로 가버리나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이건 사견으로. 네. 코치가 아니라
매니저 역할을 맡겼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네요. 그러니까 전권을 주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아모림이 그때 나는 여기 코치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그쵸, 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기에만 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독이 아니라 좀 구단의 다양한 뭐 부서에 나는 좀 그런 권한을 부여받고 싶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제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 진우 기자가 아모림을 언급한 이유는 저 왜 당황했냐면 아모림도 출신이 어딥니까? 포르투갈.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아모림의 조언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아모림이 이제 맨유에서 경질 당하기 직전에 했던 이야기가 나는 여기 그냥 헤드 코치로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난 그냥 딱 팀만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난 진짜 이 팀의 진짜 감독으로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구단 수뇌부와의 마찰을 좀 드러냈었죠. 근데 어쨌든 세루지오 감독이 제주로 오게 된 건 다른 뭐 국가나 팀들의 제안과 다르게 제주가 그래도 단순히 어떤 선수들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어떤 그쵸. 그걸 약속했다.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죠. 정확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좋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알맞는 비유네요. 네. 그러니까 세루지오가 제주가 정말 굉장히 자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게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설명을 한 게 네. 아모림 언급은 그냥 진우 기자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그냥 혹시나 제가 오해하실까봐 네, 한번 네.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경기장 안에서만 그렇게 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좀 이 구단 내에 있는 모든 부서에 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달라고 좀 제주가 부탁을 했었다. 그래서 그 예시로 든 게 유소년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뭐 네. LAFC랑 바이에른 뮌헨이랑 이제 조인트를 맺어가지고 그쵸. 그 유소년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쵸. 그것과 동시에 이제 세르지오 감독도 이제 한국 대표팀에 있으면서 유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네. 그걸 또 물어봤고 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제주에서도 좀 그러면은 좀 체계적으로 유소년부터 좀 그 유소년 감독이랑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 아래에서부터 좀 키우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추자라고 제안한 것도 자기가 본인이 이제 제안을 수락한 이유 중에 좀 큰 이유가 됐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 느낀 점은 1, 2년 하려고 온 건 아니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냥 제 사견으로. 왜냐하면 사실 네. 뭔가 단순히 뭐 단기적인 뭔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장기적인 비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유소년을 활용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해주시죠. 네. 뭐 물론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그쵸.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세르지 감독님이 뭐 어떤 그런 장기적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네네. 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을 때 좀 장기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구나 정도를 좀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가능성도 바라보는 것 같고, 이제 좀 철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뭐 철학도 굉장히 좀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쵸. 전술적인 철학이 있을 수도 네. 있고, 아니면은 뭐 선수단 관리, 아니면 감독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철학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인터뷰를 나누면서 가장 좀 인상 깊게 다가온 부분이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예시를 들으면은 이제 2018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벤투 감독님이 이제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었잖아요. 네. 그때 물론 저는 기자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다른 선배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항상 기자회견에 가면 벤투 감독님 뒤에 그 코칭 스태프 사단이 쭉 서 있었대요. 1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 한 70년대 그런 어떤 수직적인 조직 문화,
어떤 느낌인지 약간 느낌 오시나요? 일단 계속 해보시죠.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위계적이고 폭력적으로 좀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기자회견 그냥- 하는데 뒤에 그냥- 서 있는 거 네, 자체가. 그냥 뭐 까놓고 얘기하면 근데 전혀 보통 그렇게 안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아.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벤투 감독 뒤에 일렬로 다 쭉 서서 서 있었던 이유는 이 벤투 감독님이 하는 말을 모든 말을 그리고 또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듣기 위해서라고 였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현장감이라든지 단순히 그런 어떤 오고 가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모든 팀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군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이제 벤투 감독도 그렇고 세르지오 감독도 그렇고 20년간 활동을 하면서 같은 가치관을 확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코칭 스태프가 감독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고 감독이 그 기자회견장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야 되고 그거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감독한테 피드백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 명씩 얘기를 해서 만약에 감독 야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됐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전술이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할 때도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그 좀 약간 그런 열린 토론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인터뷰를 할 때도 그 분석관 누노 페레이라라고 새로 오신 분석관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도 인터뷰가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2시간 내내 뒤에서 듣고 계셨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 근데 이제 신기하다. 그거는 되게 네.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K리그 이제 시즌이 시작돼도 사실 근데 기자회견 그러니까 리그 기자회견은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자회견은 아닐지라도 어떤 이런 언론 인터뷰나 좀 그런 간담회 이런 게 있으면은 최대한 모든 코칭 스태프들을 그 자리에 모아서 좀 듣게 하는 그런 식의 좀 운영을 펼치겠다라고 좀 강조를 하셨었어요. 독특하네요, 그건 되게. 네. 그래서 좀 물론 모든 결정은 감독이 하는 거지만 네. 그 과정에서 최대한 좀 나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그걸 자기는 듣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집단지성처럼. 그래서 약간 명언 같은 걸 날리시더라고요. 난 예스맨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딱 하시면서 세르지오 감독의 어떤 그런 감독으로서의 철학은 그런 거구나. 내부적으로 계속 물음표를 던지고 네. 가장 최상이 아닐지라도 최선의 결과를 좀 도출하는 이런 걸 좀 원하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냥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안에서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항상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 한 명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얘기할 때도 뭐 구단에 있는 뭐 잔디 관리하시는 분이나 그냥 어떤 직원분들께도 선수들한테 무조건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조건 인사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막 구단 관계자도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내부 평가도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도 완전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수편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리더십을 좀 굉장히 중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소통 그리고 내부적으로 나오는 어떤 건전한 토론 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철학이라는 게 단순히 전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뭔가 큰 틀을 뭔가 약간 소통 이런 걸로 좀 잡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경기 스타일 같은 걸로 좀 넘어가면은 네. 이게 흔히 말하는 경기 철학인가요, 그러면? 그쵸. 네, 좋습니다. 어떤 축구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약간 그 전지훈련의 아니 그 전지훈련이 아니라 그 훈련 방식에서 좀 처음부터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가 훈련을 보진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감독님이 비공개였나요? 그쵸. 아. 근데 그 구단 내부에서도 일부 비공개로 진행을 한대요. 그만큼 좀 아무래도 처음이시고 하다 보니까 좀 외부에 노출되는 걸 좀 꺼리시나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감독님 인터뷰를 하기 전에 선수들이랑 먼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 3명 정도 뭐 정훈 선수랑 김윤선 선수랑 권창훈 선수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네. 세 선수 모두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너 훈련이 너무 재밌다. 한국에서 이런 훈련 하는 거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계훈련에서 그런 얘기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 정훈 선수가 제주에서 이제 11년 차 뛰는데 그렇죠. 그 베테랑 선수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와 이거는 진짜 뭔가 그런 혁신이다. 그렇죠. 왜냐면 정우는 사실 해외 경험도 뭐 길진 뭐 해외 경험도 어쨌든 있고 크로아티아에서 잠깐 뛰었었고. 네. 그런 이야기 할 정도면 베테랑이 또. 그래서 이제 좀 들어보니까 세르지오는 이제 훈련 그러니까 이 동계훈련이 시즌을 준비하는 첫 번째 훈련이잖아요. 네. 그때부터 체력 훈련을 안 했어요. 체력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공을 가지고 하는 훈련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나라 축구를 생각을 해보면은 초등학교부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프로까지 네. 항상 어떤 그런 대회나 시즌을 준비하는 첫 번째 훈련을 다 체력에 맞춘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부 감독들은 그런 체력 훈련을 할 때는 절대 공을 못 만지게 한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좀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에도 물론 뭐 국내 감독 아니었지만 포획 감독님도 네. 체력 훈련 많이 시키셨잖아요. 동계 훈련에서. 그렇죠. 식단 네. 되게 빠듯하게 식단도 하고. 하고 예, 그 권창 선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진짜 정말 너무 힘들었다. 입에 지난 시즌. 단내 날 때까지 진짜 그 정도로 뛰었다. 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포획 감독님의 방식과는 진짜 완전 정반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세르지 감독님이 중시하는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도 있더라고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 훈련이 너무 재밌고 정말 새로운 방식이어서 기대감도 많이 크고 한데 원래 그냥 계속 체력 훈련만 해왔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체력 훈련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걱정 아닌 걱정. 네. 그런 걱정들을 그러니까 뭐 의심이 아니라 그런 걱정들을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독님께 좀 여쭤봤더니 그냥 그 뭐 전술이나 아니면 피지컬 뭐 멘탈 훈련 이런 거를 충분히 공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피아노를 배우려면은 피아노 앞에 앉아야 된다. 선수들에게 공을 빼앗을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을 가지고 하는 훈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력도 단련이 된다. 체력이랑 뭐 전술이랑 그런 뭐 멘탈 훈련이랑 그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권창훈 선수는 그 프랑스나 독일에서 좀 뛴 경험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유럽에서는 그 프리시즌 하기 전에 팀에서 먼저 그 개별적으로 이만큼 몸을 만들어 와라라고 그런 프로토콜을 좀 준대요. 그래서 다 만들어 와서 프리시즌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을 만지는 훈련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르지오 감독님도 뭐 벤투 감독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쭉 이제까지 이제 공을 가지고 하는 훈련으로만 진행을 해왔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 김준하 선수랑 한번 또 인터뷰를 했는데 김준하 선수는 뭐 작년에 프로 데뷔해서 물론 이번이 2년 차지만 네. 뭐 경험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는 오히려 그 기존 체력 훈련보다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 진짜 그냥 뭐 미니 게임 뛰고 공 차면서 그냥 그 순간순간 막 판단해야 되고 더 뛰어야 되고 하니까 정말 막 턱끝까지 차오른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훈련을 진행하면서 좀 체력이 더 올라올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르지오 감독은 이 공을 가지는 어떤 그런 선수의 플레이를 중요시한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 역시나 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가장
궁금했던 게 사실 그거잖아요. 과연 세르지오 감독이 제주에서 과거 벤투호의 축구를 펼칠까? 그러니까 점유율 축구를 할까? 약간 이런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저 벤투호 사단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술을 좀 담당을 하셨으니까 그때.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벤투호랑 비슷하게 간다. 라는 뉘앙스를 주셨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을 가지고 하는 축구, 점유율을 바탕으로 하는 축구를 펼칠 거다. 하지만 뭐 그라운드 상태나 상대에 따라서 자기는 그 유연하게 전술 변화를 줄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대표팀 벤투 시절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월드컵 본선 전에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예선, 월드컵 예선 지역 예선. 네. 까지는 항상 그 점유율 축구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판 받을 때도 있었고 했는데 아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살아남을 길은 이 점유율 축구 유지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한 거의 한 4년간 해오다가 월드컵에서는 그걸 버렸거든요. 월드컵에서는 점유율을 포기를 하고 약간 좀 역습하는 그런 축구를 펼쳤잖아요. 실리를 좀 택한 부분이 네, 있었죠. 네. 뭐 조규성 가나전 골도 그렇고 뭐 포르투갈 정도 비슷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그 벤투호 자체도 항상 점유율 축구만 그 한 건 아니었다. 충분히 변화를 줘야 될 때는 변화를 줬다. 그래서 제주도 약간 그렇게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쭉 갈 거라고 이제 세르지오 감독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는 점유율이 바탕이 되는 축구를 하지만 좀 유연하게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좋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그런 뭐 포메이션이나 전술 얘기도 좀 들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워낙 감독님께서 좀 외부로 공개되는 게 조금 네네네.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시즌 개막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 개막이 얼마 안 네, 남았습니다. 한 3주 뒤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럼 일단은 그냥 힌트가 나온 건 그냥 뭐 벤투호 때랑 그래도 비슷한 축구를 하겠다네요. 그렇죠. 좀 기대가 좀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올 시즌 K리그 1 유일한 외국인 감독이기도 하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한국의 16강을 이끌었던 그 벤투 감독의 오른팔이라고 네. 해도 될까요? 네. 그것도 핵심 인물. 제가 그것도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약간 그러니까 따로 이제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감독님을 지칭을 할 때 벤투의 오른팔이라는 어떤 그런 수식어가 계속 붙는다. 아니면 벤투 핵심 이런. 네.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지도자로서 사람으로서 뭔가 어떤 그런 누군가의 뭐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들으면은 물론 벤투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솔직히 조금 이런 수식어에서 좀 벗어나고 싶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독 세르지오로 서고 싶겠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물어봤는데 이제 그런 거는 잡지에 실을 예정입니다. 다음 호에 들어가니 네. 그런 공간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죠? 3, 4월호에 이제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런 거랑 뭐 정말 더 깊숙한 내용들을 잡지에 이제 실었으니까 또 이제 서울 또 그것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서울은 또 김진수 선수 단독 인터뷰가 그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진수 선수랑 다음 호를 세르지오 감독 좋습니다. 이렇게 좀 다음 호를 좀 기대를 해주시면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선수단 분위기는 뭐 괜찮나요? 어때요? 좀 인터뷰를 많이 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5명 정도 했는데 확실히 좀 지난 시즌 제주의 분위기와는 정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무겁고 침울했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이런 세르지오 감독이 오고 또 굉장히 좀 새로운 선수들도 많이 영입했거든요. 뭐 네게바도 왔고 기티스도 왔고
권창훈도 왔고 세레스틴 왔고 뭐 박정준 뭐 여러 선수들이 딱 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 훈련 그러니까 그 공을 가지고 하는 훈련 자체가 굉장히 선수들에 대한 사기를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 좀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 세주리 감독님도 어떤 그런 편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에 대한 편견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이제 U22 제도가 사실상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물어봤어요. 뭐 그 제도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자기는 이제 처음부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했다. 잘하면 나이나 뭐 어떤 그런 선수 평가와 관계없이 나는 다 잘하면 무조건 선발 내보낼 거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미팅에서도 선수단 미팅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뭐 김준하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어린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 신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신인 중에 또 강동이라고 있어요. 네. 그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그 구단 내부에서는 좀 이창민의 후계자로 키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도 충분히 본인이 이제 나도 이제 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더 사기 있게 또 베테랑 선수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자극도 받고. 네, 좀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게 좀 경쟁으로 인한 어떤 그런 사기 증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 이야기는 뭐 이대로 마무리인가요?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은 그럼 하면서 저희가 뭐 네네. 중간중간 질문 있으면 생각보다 제주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이제 또 저희 대륙을 좀 건너가서 저 유럽으로 한번 가보시죠. 유럽 대항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주중에 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기를 다룰까 했는데 재밌는 경기 그냥 하나 정도만 다루고 또 UCL 말고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말고 유로파 리그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밌었던 경기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제일 눈에 띄는 건 아마도 벤피카가 레알 마드리드를 잡은 그렇죠.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그 조세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벤피카가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최종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벤피카가 극적으로 24비를 기록하면서 1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그 리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8위까지 16강에 직행을 하고 9위부터 24위까지가 16강 플레이오프를 향해서 그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야 이제 16강으로 올라가는 형식이죠. 네. 벤피카가 사실 이날 2골차 이상으로 이겼어야 돼요. 왜냐하면 승점은 뭐 비슷했는데 뭐 골드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데 이날 벤피카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3대2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경기 막판 벤피카 골키퍼 트루빈이 공격 가담해서 골키퍼가 골을 넣는 역대급 장면이 후반 추가 시간 4분이었나 몇 8분이었습니다. 8분. 네. 그렇게 경기가 끝나면서 벤피카가 극적으로 1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세유가 떨어졌죠. 그쵸. 득실차로. 근데 재밌는 이야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스코틀랜드 축구 전설 맥코이스트라는 분은 이제 무리뉴 감독 진짜 다 겪은 사람 아니냐 모든 걸 판을 뒤집는 사람인데 생각해봐라. 이 경기가 리그 페이지 경기 중에 같은 시간에 시작했는데 제일 늦게 끝났다. 이거 무리뉴 감독이 후반전 일부러 늦게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팀 경기가 먼저 끝나면 다른 팀 경기 결과 보고 막판 플랜을 좀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벤피카가 3대2로 이기고 있는데 골키퍼를 올리고 이런 것도 사실 도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무리뉴 감독인데 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재밌더라고요. 되게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막 올라가라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원래 한때 무리뉴 감독의 최대 라이벌이 누구였습니까? 과르디올라 감독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렇게. 네. 이 벤피카가 레알 마드리드를 이기면서 맨시티가 수혜를 입었어요. 맨시티가
원래 이날 레알 마드리드가 비기만 해도 맨시티가 이제 리그 페이지 9위를 기록하고 이제 16강 플레이오프로 향하는 상황이었는데 벤피카가 레알 마드리드 잡으면서 맨시티가 8위로 16강에 직행을 했습니다. 턱걸이죠, 턱걸이. 그렇죠. 그럼 과리돌라 감독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다 라커룸이 있었고 벤피카가 16강 플레이오프 올라가기 위해서 좀 추가골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투르빈 이렇게 공격 가담했을 때 왜 올라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미친 거 아니야? 맨시티 입장에서는 레알만 그냥 이대로 경기 끝나야 되는데 네. 벤피카 갑자기 한 골 더 넣겠다 올라가니까 레알이 뭐야? 그또 골 넣을 수 있어요. 네, 바로. 모르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뭐 레알 마드리드가 동점골 넣으면 우리가 16강에 못 가는 16강 직행 어려웠던 건데 근데 무리뉴 감독 전략 좋았다 이야기하면서 뭐 기자들이 농담식으로 현지 기자들이 무리뉴 감독한테 감사 메시지 보낼 거냐 했는데 그러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는 경기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요. 좀 리그 페이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8개 팀이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뭐 아스날, 미넨, 리버풀, 토트넘이 또 4위로 갔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믿기 힘든 결과인데 토트넘이 4위로 갔고요. 네. 바르셀로나, 첼시, 또 스포리팅도 이변 일으키면서 16강 갔고 이제 막차로 맨시티가 오르면서 이렇게 8팀이 16강으로 직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레알, PSG, 인테르, 벤피카 이렇게 16강 PO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뭐 다른 팀들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소개하자면 이 정도고 또 이제 마르세유랑 콘테 나폴리는 네.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레알 마드리드랑 벤피카랑 다시 만납니다. 대진이 확정됐어요? 네, 16강 플레이오프에서 보니까 확정이 된 거 같아요. 저도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확정이 됐네요. 확정이 돼가지고 되게 재밌는 결과가 근데 리벤지 매치를 하게 된 거죠. 아무도 이거 기대하지 않은 경기였잖아요, 사실. 이렇게 라이벌리가 그쵸. 형성이 될 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왔고 말고는 사실 뭐 완전 빅매치다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네. 원래 사실 뭐 16강 플레이오프에서 빅매치가 생기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UCL은 이렇게 16강 플레이오프 2월 18일에 이제 1차전 그리고 25일 2차전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느 팀이 올라갈지 또 궁금하네요. 또 유로파 리그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코리안 리거들이 또 이번에 많이 있었어가지고. 네. 유로파 리그는 좀 코리안 리그 중심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조규성과 이한범의 미드필더니 역사를 썼습니다. 구단 사상 최초로 이제 16강 직행을 했는데 3위더라고요.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6승 1무 1패. 3등으로 갔고 이제 그 미드필더 마지막 그 최종전에서 조규성 골도 이제 너무 아깝게 깻잎 한 장 차이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동료의 골로 인정됐고. 그러니까 이미 들어갔는데 다시 그걸 밀어 넣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이제 또 이적설에 휩싸여 있는 오영규의 행크는 이제 16강 PO를 갔고요. 네. 그다음에 양현준의 셀틱도 16강 PO를 갔고 이팀 행크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행크가 로마랑 승점이 똑같은데 어쨌든 골득실에서 밀려가지고 맞습니다. 9위로 16강 플레이오프로 향했습니다. 그다음에 셀틱도 갔고 서령우의 지베즈다도 이제 나란히 16강 PO로 갔고요. 근데 이제 황인범은 아쉽게 여기서 여정을 끝마쳤습니다. 지금 요즘 페예노르트가 너무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그 최종전에서 베티스한테 졌거든요. 그때 이제 안토니가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근데 보니까 안토니가 그 팽이를 또 시전하면서 근데 그거 또 굉장히 완전 살아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약스 시절 그 팽이 플레이를 하던데요. 그러고 진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중거리도 하나 넣었고 도움하면서 황인범이 그때 아마 선발 출전했던 것 같은데 좀 아쉽게 탈락을 했고
근데 또 리그에서도 지금 좀 상황이 좋지 않아서 황인범은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좀 유럽 대항전 리그 페이지가 지난 주 중에 끝이 났고요. 이제 또 프리미어리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주말에 또 재밌는 경기가 많았는데 뭐 예를 들어 첼시가 웨스트햄 상대로 엄청 크게 지고 있다가 0대2로 끌려가다가 갑자기 후반전 들어서 3골 넣으면서 뭐 이긴 경기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뭐 아스널은 리즈를 이렇게 손날치기로 그냥 깨기도 했고, 뭐 리버풀이 뉴캐슬을 4대1로 이기기도 했고. 저희는 근데 이 경기 말고 맨유랑 토트넘 경기를 좀 준비를 했어요. 오늘 그래서 맨유 유니폼 좀 입고 왔는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맨유를 좀 좋아했거든요. 아마 모든 맨유 팬들이 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요즘 정말 살만 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맨유가 요즘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일단 맨유가 어제 풀럼을 상대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그러니까 정말 그 경기 막판 때가 정말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맨유가 스코어에 비해 전 맨유 경기력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스코어에 비해. 네. 경기 초반부터 카세미르가 이제 그 헤더로 쿠냐가 얻어낸 프리킥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찾고 그걸 카세미르가 헤더로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을 넣고, 그리고 이제 후반전 들어서 쿠냐가 카세미르 노룩 패스. 아니 카세미르 노룩 패스 아마 다 보셨을 텐데.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웃기던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노룩 패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진짜 그 표정으로 속여야 돼, 상대를. 진짜 뻔뻔한 표정이 너무 웃겼어. 아니 진짜 그 카세미르가 배우 이머니님을 많이 닮은 걸로 네. 유명하잖아요. 와, 근데 진짜 표정 연기를 할 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저는 안 해도 맞아요. 안 해도 맞아요. 굳이 안 그랬어도 네. 충분히 정말 미친 패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멋있었잖아요. 근데 그쵸? 그래서 그걸 이제 쿠냐가 받아서 두 번째 골을 넣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맨유가 가볍게 이길 줄 알았는데 맞죠. 후반 40분 맥과이어가 이제 라우리 메네스를 막는 과정에서 태클을 했는데 이게 페널티킥 선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메네스가 직접 키커로 나서서 득점에 성공했고, 후반 추가 시간 1분에는 그 케빈이 왼쪽에서 기습적으로 이제 때린 슈팅이 그대로 맨유 골망 흔들어가지고 2대2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한 모든 맨유 팬들이 그럼 그렇지 하고 있었는데, 진짜 분위기 다 깨졌죠 그 순간. 경기 막판 베냐민 세스코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아서, 그것도 되게 극적이었어요. 전 첫 터치를 보고, 세스코가 첫 터치를 사실 잘한 건 아니었거든요. 공이 좀 튀었고 좀 길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됐다 싶었는데 그 슈팅이 진짜 그냥 골문 구석으로 향하는 슈팅이 들어가면서 맨유가 3대2로 이겼습니다. 이러면서 맨유는 캐릭 임시감독 부임 후 3경기에서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순위도 4위까지 올랐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맨유가 3연승 한 이유는 3경기를 했을 뿐이다. 나는 캐릭이 들어오고 정말 그냥 딴 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느끼는 거는, 캐릭이 들어와서 뭐가 달라졌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딱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팀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모림 때는 되게 어려운 전술을 사용했잖아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전술. 네. 뭐 3백 기반으로 해서 반대발 윙백을 사용하고 뭐 이런,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3선으로 돌리고 뭐 이런 축구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딱 그거예요. 열심히 뛰고 그러니까 열심히 뛰고 많이 움직이고, 그게 공격이든 수비든, 특히 공격할 때는 같이 움직이고 공간 만들어주고 그냥 그 공간에 패스 넣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되게 선수들이 쉽게 축구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데 패스하고 뛰는 애한테 넣어주고 이런, 왜냐면 골 장면들도 다 비슷하고 맞아요. 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물론 쉬운 축구라는 말이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좀 선수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선수들한테 어울리는, 한편으로 말하면 캐리 임시감독이 지금 되게 팬들이 원하는 포메이션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아모림 부임 시절에는 팬들 그런 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냥 4-2-3-1 써서
그냥 카세미르 마이너 놓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공격형 미드필더 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 말을 했는데 그냥 진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그 위치에서 최대의 맞아요. 잠재력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걸 아 맞아요. 정말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캐릭도 본인도 그걸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했더니 그냥 정말 잘 풀리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냥 근데 그렇게 좀 배치가 되면서 약간 그런 투지 같은 것도 더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그렇고 열심히 뛰고. 뭔가 전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캐릭이 맨유 레전드지 않습니까? 네. 그 퍼거슨의 시대를 경험한. 그래서 뭔가 포인트를 아는 것 같아요. 맞아. 아, 이 팀에 있으면 뭐가 압박감이 되고 뭐가 조금 선수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캐릭 감독 슬슬 이제 뭔가 팬들은 정식 감독이 되길 되게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되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냥 캐릭 감독이 이미 한 번 맨유를 이전에 지휘한 적이 있었잖아요. 잠시. 맞아요. 아직 무패입니다. 진짜요? 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캐릭 그때 감독이. 몇 경기 했었죠? 그때 3경기가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2승 1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맞을 거예요. 근데 캐릭 감독 어쨌든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독을 한 3년인가 했었잖아요. 네. 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3년이라는 어떤 그런 시간도 있고, 사실 정식 감독이 될 만한 자질은 충분하지 않나. 아 캐릭 감독이요? 캐릭 감독 미들즈브러 했죠.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래서 약간 요즘에 좀 회자되는 거 그거잖아. 로이킨. 아 캐릭은 축구 지식 부족하다 감독으로서.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되게 팀의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빨리 추슬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말 근데 베스트 11을 베스트 선수를 좀 꼽아보자면 사실 카세미로가 그 프리미어리그가 선정한 POTM에 꼽혔더라고요. 근데 저는 맞아요. 디알로 아마드 디알로 아 근데 디알로 진짜 잘하더라. 잘하기도 하고 정말 그 활동량 투지 약간 과장 좀 보태면 저는 사실 박지성이 좀 떠올랐다. 네. 그래서 여기 요즘 경기력 좋은 맨유 보고 웃고 있을 팔버드면 개추라고 하시는데 아마 지훈 선배도 신나시잖아요. 한번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신난다는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맨유 경기 보면. 맞아. 그래가지고 신날만 하죠. 네, 되게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경기가 하나 더 있었죠? 그렇죠. 토트넘 맨시티였는데 어, 원래 근데 약간 토트넘이 맨시티 상대로 좀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네. 원래 좀 맨시티 상대로 좀 강한 면모가 있긴 했었어요. 아 저는 반대 생각이었습니다. 맨시티가 토트넘 상대로 약하다.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토트넘이 강한 거보다는 맨시티가 약하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좀 물론 이렇게 결과가 오락가락했지만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토트넘이 계속 승패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2연승인가 달리긴 했지만 맨시티 상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이날 부상 선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반도벤도 못 나왔고 그냥 제 포지션 그러니까 선수들이 제 포지션에 배치되지가 않았어. 그런 상황에서 맞이했는데 이제 전반에 이제 드라구신이 나왔거든요. 근데 드라구신이 실책성 플레이를 2번 펼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셰르키한테 선제골 얻어맞고 이제 전반 막판에는 누구였죠? 세메뉴한테 네. 이제 쐐기골 내주면서 0대2로 끌려갑니다. 전반전에는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극악의 경기력이었는데 이제 후반 들어서면서 와 진짜 뭐 약간 미친 경기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약간 그 투지부터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메로가 좀 그 원래 질병이 있었는데 안 좋아져서 빠지고 팔리냐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팔리냐랑 드라구진이 밑에서 좀 그나마 좀 잘 버텨줬는데 와 갤러거가 정말 좋았습니다. 갤러거, 시몬스, 솔랑케가 정말 좋았는데 일단 뭐 시몬스가
이제 환상적인 그 오른발 아웃프런트 패스로 하면서 솔랑케가 이제 한 골 따라잡았고 이제 거의 이제 좀 막판에는 이제 갤러거가 완전 허슬 플레이 보여주면서 소유권 빼내고 크로스 올려서 솔랑케 이제 스콜피온 킥 그렇게 좀 솔랑케 이제 멀티골 터뜨리면서 2대2로 이제 무승부를 거뒀죠. 그러니까 맨시티 입장에서는 사실상 패배 같은 분위기였고 맞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승리 같은 무승부였는데 그러니까 이 결과 때문에 지금 아스널하고 승점 차가 한 6점인가? 네, 6점으로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토트넘 얘기 조금만 하자면은 일단 시몬스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몬스가 처음에는 이제 피지컬도 안 되고 좀 템포를 못 잡는 느낌이었는데 이 점점 몸싸움에 적응을 하면서 그 원래 이제 좋았던 시절 라이프치히 시절에 좋았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굉장히 토트넘에는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모습 보고 데리고 오는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솔랑케도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오히려 그 복귀 전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머스 시절 진짜 그 유연했던 정말 유연하고 발밑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 이제 살아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갤러거는 원래 좀 평이 갈렸거든요. 근데 아틀레티코 가서 그러니까 출전 잘 못하면서 아 이런 선수 솔직히 좀 투박하기만 한 선수 왜 데려오냐라고 했었는데 그냥 이날 경기로 조금 약간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를 하면서 정말 활동량으로 좀 승부를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1월 이적 시장 보강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조금 힘들 것 같다. 여름을 기대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좀 부상 복귀 메디슨이나 쿠르셉스키나 아니면 조금 뭐 잔부상 겪고 있는 선수들이 언제 돌아오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그 사무실 오는 길에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축구 관련 어플을 좀 보다가 맨유랑 토트넘 경기가 이번 주 토요일 9시 30분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상자 목록을 봤는데 토트넘이 스크롤 한 3번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벤 데이비스, 클로스키, 솔랑케, 메디슨, 베리발, 반더벤, 쿠두스, 페드로 포로, 히샬리송, 벤탄쿠르 전부 다 주전급이에요. 여기에 단소도 다쳤습니다. 단소는 인대가 지금 아마 끊어졌다고 판명이 나왔고. 근데 맨유는 3명이거든요. 메이슨 마운트는 근데 뭐 이미 캐릭 감독이 심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고 뭐 더리우트랑 도르구 이렇게 했는데 도르구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우연찮게 두 팀이 또 만나게 돼가지고 진짜 이번 주 주말 경기가 굉장히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마침 그날 또 일정이 없어서 저는 좀 친구들이랑 아마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요즘 프리미어리가 그래도 뭐 약간 중반 지나가니까 되게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코리안 리거 이적설을 간단히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내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사실 PSG 오기 전부터 계속 아틀레티코랑 계속 연결이 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도 역시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아틀레티코가 그 자코모 라스파도리가 이적하면서 공백이 생겼거든요. 여길 좀 이강인으로 메우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적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스페인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PSG가 좀 문을 닫았고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중요한 스쿼드 자원으로 여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재계약을 PSG는 내밀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사실 최근에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최근이 아니라 12월 말이었죠. 네. 그 인터컨티넨탈 컵 결승전에서 부상을 입고 한 달 반 만에 나온 것 같아요. 네, 한 달 반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한 달 반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을 하고 한 40일 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제 경기였죠. 오늘 새벽 경기였죠.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경기를 앞두고 NK 감독이 또 이강인을 언급을 했어요. 뭐 중요한 선수였는데 주축 선수가 되기에는 좀 꾸준함이 부족했고 좀 뭐 부상이 있었고 운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신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더라고요. 이강인은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올해 첫 출전을 했습니다. 교체로. 근데 부상 복귀전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전 좋아왔던 것 같아서 클래스를 보여줬죠. 네, 오른쪽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경기 초반에는 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감각이 다소 떨어진 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릴라 했는데 경기 막판에는 막 수비 가담 해가지고 상대 어깨 싸움 밀어버리고 이런 거 보고 몸이 좀 완전히 된 상태로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 경기 후에 뭐 모든 경기 중요하고 뭐 모든 경기 까다롭고 뭐 최선의 방식으로 항상 경기하려고 노력한다. 뭐 이렇게 교과서적인 인터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겨울을 뜨겁게 달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스페인 이적설은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강인은 PSG가 본인을 잡은 이유를 이 경기에서 좀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면 PSG가 잡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선발로 기용 가능하고 조커로 기용 가능하고 게다가 왼발킥이라는 진짜 확실한 툴도 있고 경험도 많아요. 월드컵도 이미 나갔지. 챔피언스리그도 어쨌든 되게 많이 네. 뛴 여러 대회를 워낙 경험을 많이 했고 어쨌든 그런 선수라 사실 이강인도 물론 엄청난 돈을 받지만 그 유럽의 어떤 정말 유명 선수만큼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그래서 한편으론 가성비라는 생각도 전 들어요. 한편으로는 PSG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놓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어쨌든 이강인의 이적설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영규 선수 좀 어떻게 될까요? 오영규는 근데 뭐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플럼이 원래 리카르도 페피랑 뭐 오영규 그다음에 오스카르 보브 이렇게 좀 놓고 있었는데 오스카르 보브를 영입을 했죠. 영입을 했고 페피는 지금 약간 지연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리즈랑 팰리스가 동시에 그 울버햄튼의 스트란 라르센이랑 오연규를 동시에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팰리스가 라르센을 데려가는다는 보도가 이제 거의 확정됐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리즈는 선택지가 이제 오연규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좀 상황적인 부분들이 조금 오영규에게 맞아 떨어져 가는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벨기에 현지에서는 이제 행크도 그러니까 사실 그 핑크 감독이 이제 지휘봉 내려놓은 다음에 오영규가 이제 주전 입지가 살짝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크는 좀 보낼 의지가 있다. 근데 동시에 베시타스는 근데 진짜 완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튀르키예 발로 오영규 영입을 좀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이적 시장이 튀르키예는 이제 조금 다르지만 PL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PL 이적 시장 마감일 안에 좀 오영규의 행선지가 만약에 선택되지 않는다면 뭐 튀르키예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로 좀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내일 새벽에 또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플럼이 원래 노렸던 리카르도 페피가 이적 무산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PSV는 계속 나왔던 보도가 페피를 당장 팔 생각은 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어쨌든 좀 무산된 것 같고 어쨌든 라르센도 원하는 팀이 있었지만 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공격수 영입에 좀 난항을 겪을수록 솔직히 말해서 오영규 선수한테 가능성이 열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적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막판에 특히 겨울 이적 시장 같은 경우는 막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주 어쨌든 라르센은 크리스탈 팰리스로 향하는 분위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결국 남은 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마도 리즈와 그러면 풀럼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내일 새벽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주무시고 내일 출근하실 때 보면 뭔가 예. 어떤 결과라 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갈 수도 있다. 네,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마 오영규 선수도 나올 것 같고 또 김민재 첼시행도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되게 핫한 주제. 화제가 됐는데 아마 근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 아닌 것 같죠? 안 갈 네. 것 같죠 이번에는? 이미 근데 김민재가 안 간다고 선언을 했고 맞아요. 그 바이에른 뮌헨 팬 모여 있는 장소에서 한번 이야기도 했고 뮌헨도 뭐 크게 막 매각을 하겠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저 콤파니도 물론 그러니까 사모옵션을 생각하고 있지만 굉장히 완전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계속 출전도 하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근데 김민재도 뭐 괜찮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김민재 입장에서도 월드컵 전에 굳이 무리해서 그런 좀 첼시라는 어떤 그런 큰 무대를 좀 도전을 할 위험을 좀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고인물님이 오영규는 임박까지 아닌 느낌. 임박이면 새벽경을 안 하셔서 뭐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네. 그러면서 이제 튀르키예 시장은 피엘보다 늦게 끝나서 결론을 좀 걸릴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튀르키예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아마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어차피 내일 끝나니까요. 네. 네, 저희는 프리미어리그가 아마 주무시고 기상하시면 나올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뭔가 뭐 코리안 리거들 중에는 크게 이적한 선수가 없는 느낌. 결국. 그리고 황희찬도 원래 PSV 링크 뜬 게 음. 페피 나가면 대체자로 영입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페피가 거의 잔류가 확정된 상황에서 그리고 황희찬은 스트란도 나갔거든요. 그렇죠. 황희찬은 거의 잔류라고 볼 그쵸.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수 연쇄 이동이 진짜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네. 근데 이적 시장이 지금 하루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렇죠. 네.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제주 세르지오 감독 과 제주 훈련 취재기부터 해서 유럽 대항전 리그 페이지 리뷰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리뷰 그리고 코리안 리그 이적설까지 오늘 좀 박진우 기자와 함께 해봤고요. 맞습니다. 제가 또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저희가 일주일에 지금 한 번으로 개편이 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텀이 굉장히 기네요. 맞아요. 저는 뭐 가끔 또 이 일정이 꼬일 때가 있어. 저는 우연찮게 2주 연속을 하긴 했는데 또 다음에 저희가 또 함께 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뭐 못 읽은 댓글 따로 없었죠? 좀 소통하려고 네, 했는데 다음에도 저희 방송 때 또 많이 이렇게 채팅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읽고 답변을 뭐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말씀해 주신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